네, 안녕하세요. 2022년 제로DM 스라벨 당뇨인의 온라인 당뇨병 캠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된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한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당뇨인의 치과 질환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강의를 맡아주실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이현정 원장님이신데요. 이 원장님께서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재 아름드리 치과 원장님으로 환자들의 잇몸 또 이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인의 치과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좀 특화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치과 질환이라고 하면 크게 충치와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치라는 거는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 질환은 이제 나이가 좀 든 중장년에 들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어린 나이에는 충치가 더 잘 생기고 중장년으로 갈수록 치주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는 입속에 있는 세균총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치아들이 이제 맹출하고 나서 아직 성숙이 좀 덜 된 단계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충치균에 좀 더 잘 생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입속에 600종이 넘는 세균이 100억 마리 이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속에 있는 세균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충치나 잇몸 질환에 이제 걸릴 확률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그 양치 타이밍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결정을 해주시는데요. 양치 타이밍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들이 빨리 가서 세수하고 양치해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침 양치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샤워는 먼저 하더라도 아침 식사 끝난 후에 양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치가 사실 밤에 잠자기 전입니다.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해줘야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입속에 침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속에 있는 침이 세균의 면역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입속에 있는 세균 수를 확실히 떨어뜨려 놔야 충치나 이제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아이들 잠자기 전 양치를 저녁 먹고 나서 양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 양치를 꼭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과 질환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치과 질환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병들과 좀 다르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생겼는데 이게 치료를 하면 다시 정상적인 치아 조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상된 조직을 다 갈아내고 없애고 그 부분을 인공적인 다른 대체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진행이 된 거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과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네,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입속 세균이 엄청 많은데 이게 넘어가면 위산에 다 죽나요? 입속 세균이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한다면 이 세균이 위산에 죽지 않고 심장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가요? 네. 입속에 있는 세균이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산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네, 위산은 강력한 이제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입속 세균이 뭐 심장이나 뇌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을 아 하고 벌려보면 입속은 빨갛죠. 빨간 이유는 입속에 혈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많고 그 많은 혈관이 그
그러니까 피부라고 표현할게요. 피부 바로 밑에까지 바짝 와 있기 때문에 그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건데 입속 세균이 혈관이랑 가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균들이 위를 통해서 몸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입속에 있는 혈관을 타고 직접적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있는 전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실 요즘 좀 전 세계적으로 입속 세균 관리가 좀 전신 질환과 연관이 많다라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질문이 있는데 치아 위생과 면역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입속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가장 큰 게 바로 침입니다. 이 침 속에 여러 가지 면역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입 속에 있는 면역을 관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면역 그리고 입속 세균이 사실 항상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싸우는 과정에서 내 면역력이 낮아지면 세균이 이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 면역력은 괜찮은데 세균이 너무 많으면 또 세균이 이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세균 수가 너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위생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또 당뇨 네. 관계된 강의 좀 하시고 또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와 치과 질환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과 질환에 걸리기도 쉽고 또 걸렸을 때 진행 속도도 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치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치과적인 관리에 좀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 교육을 하다 보면 당뇨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전신 질환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실제로 치과적인 부분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 진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입속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 검사를 해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당을 발견해 주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입속이 좀 정상적이지 않게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또 왔는데요. 치아 상태로 당뇨병의 전조 증상, 뭐 당뇨병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조 증상을 파악할 수는 없고요. 좀 당뇨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사실 입속만 딱 봐도 이 사람 당뇨가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조 증상을 알 수는 없지만 당뇨로 인해서 잇몸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먼저 당뇨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에서 미리 전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왔어요. 이 당뇨 환자들이 새벽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주스나 또는 당분, 또 사탕 이런 걸 먹고 이를 닦지 못하고 잠드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저혈당일 때는 사실 힘이 없어서 이 닦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 치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이런 이제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뭐 주스나 사탕 같은 거를 드시는 경우에 반드시 양치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지근한 물 혹은 너무 차갑지 않은 물로 입안을 그냥 각을 헹구시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물로 해결을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에 왜 양치할 수 있는 그런 뭐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 어차피 그런 걸 이용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쓸 거면 그냥 치약을 묻히지 않은 가벼운 칫솔로만 가볍게 양치하셔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밤에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주스 같은 거 옆에다 두실 때 그냥 물도 가볍게 두시고 입안을 좀 헹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이 좋은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여에스더 영양제나 또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연속 혈당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속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아 청소년을 좀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아 청소년기 이제 치과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치열 교환기라고 해서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그런 치열이 교환되는 시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얼굴의 뼈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유치를 살펴보면요. 유치는 총 20개가 있고요. 영구치는 사랑니를 제외했을 때 28개, 만약에 사랑니 4개가 다 난다고 했을 때는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가 있지만 이 유치 20개는 전부 다 치열 교환기 시기를 거쳐서 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가 아래 앞니, 그러니까 6개월에서 그러니까 생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빠지는 시기는 만으로 6세에서 7세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나고 빠지는 시기가 되고요. 만으로 13세 정도까지 계속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치열 교환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아이 유치가 또 벌어져 있어요. 교정해야 되나요? 보기가 안 좋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유치는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유치가 붙어 나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 유치가 벌어져 있는 이유는 아이들은 양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가 벌어져 있어서 음식물이 사이사이에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치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영구치는 사이즈가 유치보다 큽니다. 그러면 영구치가 나올 때 공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영구치 나올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유치가 따닥따닥 붙어 나 있는 아이들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교정을 해야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벌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방문 시기, 이제 아이를 치과에 처음 데려가는 시기는 만 4세. 만 4세를 기준으로는 치과에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치열 교환기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치열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또 얼굴뼈 성장도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 교환기 때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조금 뭐가 많죠. 한가득 있죠. 그러네요. 예, 유치와 영구치가 다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많은 치아가 보이게 되고요. 요런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영구치가 이제 결손돼서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환이 잘 되고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삐삐를 아는 세대를 요즘 세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삐삐를 아는 이제 분들도 있을 텐데 이때가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인생에서 못생긴 시기거든요. 아이가 한참 이쁘다가 어느 순간 딱 못생겨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를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가 이도 벌어지고 못생겼었어요. 교정을 해야 되나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위 앞니 4개가 먼저 맹출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곳니가 마지막 맹출을 하게 되는데 앞니 중에서 마지막으로 맹출하게 되는데 이때 송곳니가 치아 뿌리를 밀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앞니가 벌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송곳니가 다 나오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위 앞니, 영구치 앞니가 벌어졌다고 해서 뭐 교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치가 다 빠지게 되면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랑니 4개가 아직 맹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영구치 28개가 맹출이 되어 있고 사랑니는 씨앗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니는 아까 제가 일반 영구치는 만으로 13세 정도가 되면 다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사랑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간격을 많이 벌려서 만 17세 이상부터 맹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랑을 아는 나이, 요즘은 더 빨리 아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난다고 해서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치과를 가면, 근데 특히 이제 일형 당뇨인 경우에 네. 치과를 가면 당뇨 환자임을 반드시 알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그냥 진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네, 간단한 치료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치과 진료 시 당뇨 환자임을 꼭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진료는요 기본적으로 외과 진료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내과 진료가 아니라 사실 피가 나고 어떤 뭐 치료를 하는 그런 외과적 진료다 보니까 당뇨와 영향이 많이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고, 그다음에 좀 외과적 진료 중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경우 이제 술전 항생제 복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 헤모글로빈 A1C가 6.0 정도 나오는 당뇨 전 단계인데 이럴 때 이 앞으로 치주 질환이나 이 병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당뇨가 높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속 세균 관리를 잘 하시면 치주 질환이 진행되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사실 6.0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입속에 있는 세균 관리만 플라그 관리, 치태 관리, 치석 관리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당뇨 자체도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치과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셔서 관리도 꼭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이 당뇨 때문에 이가 망가지신 분이 많잖아요. 네. 이게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빠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 당뇨 때문에 치아가 망가진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까? 당뇨 때문에 치아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사실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나 뭐 브릿지나 이런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데 단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과적 진료고 침습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 항생제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 한 번에 갈 과정을 조금 돌아서 두 번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의 잇몸 상태, 그다음에 구강 위생 상태, 그러니까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 저 같은 경우는 측정을 이제 매번 하는데 해서 이 사람의 그 유지 상태를 보고 한 번에 갈 건지 두 번에 거쳐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장님들 좀 노하우가 필요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캠프에서 또 질문이 왔는데 유치가 나올 때 공간이 좀 없으면 이 덧니가 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덧니예요. 네. 그러면 이제 턱뼈가 작아도 덧니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턱뼈가 작아도 생길 수 있는데 사실 턱뼈가 작은 것보다는 이가 나올 때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가 꼬이는 경우 혹은 이제 공간이 유치가 붙어 있어서 공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덧니가 생깁니다. 네. 턱뼈는 오히려 작으면 예를 들어 사랑니가 파묻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덧니가 생기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자, 가글을 자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가글은 사실은 소독제이기 때문에 가글 자체도 입속에 있는 점막들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글을 자주 하시는 거를 추천하진 않고요. 오히려 가글을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혀에 있는 그 미뢰 같은 게 과다하게 증식이 돼서 방어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글은 저는 하루 2회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인데 당뇨가 있기만 해도 치아가 나빠지는지 아니면 또 고혈당이 됐을 때만 더 나빠지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네, 요거 아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내가 당뇨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입속에 세균이 낮게, 그러니까 세균 관리를 잘 하시면 그게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균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양치가 잘 안 되고 치석이 많이 껴있는 상태라면 당뇨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불에 기름 붓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속에 위생 관리만 잘 하시면 저렇게 진행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당이 높으면 고혈당이면 입 안에도 세균이 살기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당 조절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맹출된 연구치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 구강 검진을 하게 되면 실런트를 해라, 불소도포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런트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치아는 이렇게 씹는 면에 보면 깊은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맹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계곡이 더 이제 위험한 곳인데 이 깊숙한 계곡에 세균들이 살면서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렸을 때 가장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아예 봉쇄를 해버리자는 그런 치료가 바로 실런트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런트를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치아가 맹출된 상황에 이 계곡 안에는 세균이 이미 노출이 됩니다. 안에 세균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들어있는 상태에서 저기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 갇혀있는 세균들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충치를 서서히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실런트 때문에 안에서 진행된 충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제가 꽤 있어서 실런트를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고, 만약에 혹시 실런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안쪽 계곡 깊숙이 있는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의 경우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이제 불소가 사실은 독극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불소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말이 좀 많은데, 우리 아이가 충치도 없고 구강 관리도 잘 되고 한다면 저도 불소 역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잘 생기고 구강 질환에 문제가 있다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불소 치약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를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경우라면 하고,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아무나 다 불소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치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관리를 해줄 때 이제 식이라든지 이런 식이로 인한 치태 그리고 치아 이 세 가지가 이제 궁합이 딱 맞아지면 충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충치가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구강 관리를 하는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이제 치아 관리를 할 때 양치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켜주시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하게 되죠. 근데 직접 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제 직접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가 정말 양치를 잘 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강용품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애들이 의견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마트에서 사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나이에 혼자 양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실 치과를 방문을 이미 몇 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과에서 아이의 상태에 맞는 칫솔을 추천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이제 치아가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 유치는 아까 제가 벌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면 이 붙어 있는 사이 인전면이라고 하는 곳에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 아이 유치가 좀 많이 붙어 있다 하는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치실을 조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 섭취를 조금 제한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하고는 좀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당을 먹더라도 초콜릿의 경우는 이제 지방, 기름 성분이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캔디나 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방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데, 이런 지방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캔디나 추인 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충치를 더 많이 일으키고, 지질 성분이 들어있는 초콜릿이 오히려 충치를 좀 덜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이는 이제 유제품의 경우에 당분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기왕 당을 먹어야 된다면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캔디나 껌으로 당을 대체해서 이용해 주시는 게 충치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열 교환기 시기에는 가능하면 치과를 조금 자주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말감이나 레진, 그리고 세라믹이나 이제 금 이런 걸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 세대 때만 해도 다 아말감으로 치료했습니다. 무조건이죠. 네. 근데 요즘 이제 좀 좋아져서 레진도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예, 단 만 12세까지만 유치는 안 되고요. 영구치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말감이 아닌 치아 색깔 나는 레진으로 보험 적용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까지 되기 때문에 만 12세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브릿지나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브릿지나 임플란트 치료는 악골, 얼굴 뼈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뼈가 다 성장이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너무 일찍 해버리면 악골 뼈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이 또 조금만 있어요. 네. 어린이용 치약 이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네, 아기 치약은 먹어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한 분은 이제 예방적 항생제 요거 치과 방문하면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먼저 먹게 되는데 또 한 번 치과를 방문해서 또 주나요? 또 한 번 방문할까? 항생제 효과는 오래 가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치과 치료를 할 때 어떤 침습적인, 그러니까 뭐 피가 난다거나 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면 항상 예방적 항생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글이 사실 뭐 치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강 네. 관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치아 관리법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양치법인데요. 양치를 하루에 10번 하고, 저는 10번을 하는데 왜 충치가 잘 생겨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10번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10번을 대충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양치를 자주 못 하시는 분일수록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어렵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혹은 물총 같은 이제 보조용품을 같이 써주셔야만 제대로 된 꼼꼼하게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치과 치료를 할 때 당이 너무 높으면 이제 치료를 못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마 당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동네 치과에 가면 아마 진료 거부까지는 아닌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당이 있으시고 높으신 상황에 잇몸 질환까지 좀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의 경우 입속을 보면 딱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 딱 뭐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조금 당뇨 환자를 많이 보신 원장님들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능하면 좀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혈당이 뭐 얼마 이상이면 못 본다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 기준은 네. 딱 없고 이제 네. 저는 저의 기준이 있고 이제 각 원장님들마다의 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치아 치열이 교환되는 그 시기에 얼굴 뼈도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요. 얼굴 뼈 성장을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머리는 그대로고 몸통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방 성장이라고 해서 태어났을 당시에 이제 두개골이 크고 윗턱, 아래턱 이제 이 얼굴 뼈 쪽은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얼굴 뼈가 키가 성장하면서 같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굴뼈는 두개골과 상악골, 하악골로 구별해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래쪽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뼈를 두개골, 상악골, 하악골로 구별하는데 이 두개골의 경우 이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당시에는 이제 뼈가 다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붙어 있지 않았던 뼈들이 단단하게 붙게 되고요. 상악골은 이제 위턱뼈인데요. 위턱뼈는 이제 우리가 숨 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상악골 안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상악동이 숨을 쉬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상악골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이 상악골 성장 시기에 비염을 심하게 앓는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입으로 숨 쉬는 잘못된 호흡을 하게 될 경우 상악골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시면 미리 알 수 있고요. 하악골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성장하는 그런 뼈가 됩니다. 이 하악골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상악골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발음이나 그다음에 또 치열을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씹고 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이제 골격 성장이 중요한데 이 위턱뼈, 아래턱뼈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성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 뼈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턱뼈가 제대로 성장되지 못할 경우 이런 돌출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턱 혹은 주걱턱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안면 비대칭이라고 해서 좌우가 비대칭이 심하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정교합이라고 해서 치아가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는 걸 정교합이라고 하는데 악골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정교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정교합 종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악골성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뭐 치아가 과도하게 물린다거나 벌려져서 물린다거나 하는 이런 부정교합 형태들이 여러 가지 부정교합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골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라면 뭐 성인이 돼서 혹은 어릴 때 치아 교정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 자체가 제대로 성장되지 못한 경우라면 교정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정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당뇨 환자들의 경우 사실 이런 수술이나 이렇게 칼을 대는 거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감염 위험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 우리 당뇨 환자들의 경우라면 이렇게 가능하면 수술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어릴 때 악골이 성장할 때 정상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골격 변형을 만드는 습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빤다거나 혹은 이렇게 그 젖꼭지 그 빠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뼈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 하잖아요. 모든 애기들이 다 이걸 빨잖아요. 만 4세까지는 괜찮습니다. 손가락이나 그런 젖꼭지 이런 거 빠는 건 다 괜찮은데 만 4세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이 습관을 못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악골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구호흡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호흡은 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 또 비정상적으로 골격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TV 보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할 때 입을 벌리고 하고 있는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호흡을 하게 될 경우 아래턱 성장이 좀 안 된다거나 보면 악궁이라고 해서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 넓은 U자여야 되는데 상악턱, 윗턱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악궁이 좁아지게 돼서 이렇게 턱뼈가 쪼그라드는 모양처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상악골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게 산소 공급해주는 중요한 길인데 산소 공급이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골이 작아진 상악골이 좁아진 거를 발견하게 됐을 경우에 어린 나이일 때 악궁 확장 장치라고 해서 악궁을 넓혀주게 되면 상악골 성장을 좀 더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건 어릴수록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 시기는 이런 치료를 받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만 4세 이후에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의 뼈가 어느 정도 성장됐는지는 치과에서도 성장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찾아 드릴 겁니다. 네, 질문 받고 마무리 강의에 들어갈게요. 그럴게요. 네. 예방적 항생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그 원래 한 번 주잖아요. 네. 뭐 수술하기 전날 네. 미리 주게 되는데 아까 이제 뭐 수술할 때는 또 다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비당뇨인은 한 번만 가고 당뇨는 2번 오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은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방적 항생제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치료를 받기 1시간 전쯤에 복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항생제 처방을 먼저 드리면 환자분이 약을 사서 가지고 계시다가 내원하기 직전에 드시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번 방문한다의 그럴 일은 개념은 없죠. 네, 아닙니다. 자, 당뇨병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또는 잇몸 치료를 했을 때 상처가 잘 안 날까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이거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세균이 일반인들보다 좀 더 많습니다. 입속 세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세균의 먹이를 계속 공급해주는 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처가 잘 안 아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그렇게 눈에 띄게 안 아물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칼슘 통로 차단제 혈압약 중에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복용을 하고 나면 좀 붓는 경우가 있는데 다리도 네, 붓고 잇몸도 붓고 이렇게 붓을 수 있는데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요? 네, 이건 약에 의한 이제 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치아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저희가 잇몸 붓는 걸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잇몸이 부으면서 염증 물질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녹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붓는 경우에는 염증성으로 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골격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이용해서 골격 성장을 좀 더 유도해주는 방법, 혹은 유도가 아니라 억제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골격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이런 얼굴에 뭐 장치 끼고 이런 거 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위턱뼈 성장을 촉진시켜주기도 하고 억제시켜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래턱을 촉진시켜주기도 하고 억제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뼈가 성장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과를 방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장치 종류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악골 성장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제가 뭐 간단한 교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동반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수술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양악수술, 원래 정식 명칭은 악교정 수술입니다. 치아를 움직여서 교정하는 걸 치아 교정이라고 하고 우리 얼굴 턱뼈를 움직여서 교정하는 걸 악교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이라는 명칭이 맞고요.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턱, 위턱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턱뼈를 이제 좀 잘라서 위치를 바꿔주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치아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뇨인들은 이런 수술이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이게 당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게 또 무섭고 사실은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지 않도록 잘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왔는데요. 자, 인슐린을 통해서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이 수술 시에 잘 아물지 않거나 이 출혈 같은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더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고 계시고 또 입속에 세균도 그러니까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으시면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자, 잠잘 때 입에 붙이는 테이프 사용을 하면 입으로 숨 쉬는 거 요거 조금 막을 수 있는 힘이 되나요? 이게 이제 원인이 중요한데요. 잠잘 때 입으로 숨을 쉬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입이 벌어져서 그런 경우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코가 막혀서 뭐 예를 들면 비중격이 휘었다든지 상악동에 염증이 있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라면 아무리 테이프를 붙여도 살기 위해서 테이프를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아마 숨을 쉴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원인이 만약에 코 쪽에 있으시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치약 중에 조금 이제 이 실이다 이런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치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약과 일반 치약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치약 성분의 주성분이 사실은 돌가루예요. 네. 치약으로 닦으면 다 잘 닦이는 이유가 그 안에 연마제라고 하는 돌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가루가 정상적인 치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 치아는 머리와 뿌리가 있는데 뿌리 부분은 보호막이 없습니다. 에나멜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없는데 이 보호막이 없는 뿌리 부분에 연마제 돌가루를 막 문지르게 되면 그 부분이
쉽게 나가면 깎여 나가거든요. 근데 깎여 나가면 그 부분이 살이 까진 것처럼 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치약은 연마제가 좀 더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시린이 치약은 연마제가 조금 덜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린 부분에 코팅을 해주는 일종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 코팅을 해줘서 네. 조금 덜 시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지. 치약이 뭐 굉장히 그 다른 방법으로 시린 걸 막아주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꼭 이런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지 않으셔도요. 연마제가 좀 덜 들어있는 치약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치과에서 한 번은 그냥 코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패인 정도가 까진 정도가 좀 심한 경우라면 저런 치약으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부분을 메꿔주는 치료가 있는데 보험으로 됩니다. 네. 보험으로 되니까 참지 마시고 치과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 것보다 아침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자마자 하고 아침밥을 먹고 또 하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치도 사실은 자극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자주 하시는 것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린 아이들한테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어린 아이들일수록 또 아직 치아가 덜 성숙되어 있고요. 또 성인의 경우도 하루에 10번씩 양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치아 마모증이라고 해서 갈려나간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칫솔도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고 치약에도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양치하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좀 나는 너무 찝찝하다 하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더 좋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물보다는 훨씬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럼 흔히 먹는 주스라든지 또는 콜라라든지 이런 걸 먹고 나서 양치질을 금방 하면 뭐 에나멜이 많이 상한다 이런 네. 말씀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성 성분이 들어있거나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산성 식품인데 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산성 음료를 먹고 나면 우리 치아가 탈회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가득 차 있는 치아 껍질이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약간 물컹물컹해지거든요. 그때 양치질이나 이런 센 자극을 주면 갈려나가기가 쉬워져요. 약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 성분에 의해서 다시 단단해지는데 그게 한 30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양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분이나 걸리는군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시는 거죠?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 아까 좀 마음에 좀 드십니까? 잠시만요. 아까 예방적 항생제 여쭤보신 분에 좀 도움 많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그분 됐을 우선 또 한 분 됐을 더 것 같고요. 선정해 밑으로 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위에 조금 있을 텐데요. 위에로. 네, 조금 더 올려주시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임을 꼭 알려야 되냐. 네, 그렇죠. 네. 그게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이죠. 사실은 네. 당뇨 환자임을 꼭 알리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두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